안녕하십니까. 오늘 소개할 책은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으로서 제목이 Factfulness입니다. 영어로 Factfulness. 그 실제로 영어에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Fact, 사실이라는 거죠. 뭐 Truthfulness, Faithfulness처럼 그래서 굳이 번역을 하자면 사실에 충실한 사실 충실성 이렇게 새로운 단어를 저자들이 만든 것이고요. 저자는 3명인데 한스 로슬링, 올라 로슬링, 안나 로슬링. 한스 로슬링 이 3명은 다 스웨덴 사람이고요. 한스 로슬링이 아버지고 올라 로슬링이 아들이고 안나 로슬링이 며느리입니다. 이렇게 3명이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3명이 책을 짓게 되었나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거는 사람들이 팩트를 잘 확인해야 된다. 이제 이런 그 의미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책 처음 도입부에 질문이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오늘날 세계 모든 저소득 국가, 그러니까 그냥 국가가 아니라 저소득인 국가에서 초등학교를 나온 여성은 몇 퍼센트가 되겠습니까? 즉 저소득 국가에 가서 여성들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초등학교 나왔냐고 물어봤을 때 몇 퍼센트가 나왔을까요? 뭐 보기는 20%, 40%, 60%가 나왔습니다. 답은 60%라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질문을 또 하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1996년에 호랑이와 대황 팬더, 검은 코뿔소가 모두 멸종 위기종으로 등록이 되었다. 이 오른쪽 질문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날 몇 종이 그 96년에 비해서 더 멸종 위기에 가까워졌겠냐라는 것이 질문입니다. 뭐 답은 셋 전부 다다, 둘이다, 하나다, 뭐 전혀 멸종 위기에 가까워진 것이 없다. 근데 답은 멸종 위기에 가까워지지 않고요. 세 동물 다 1996년 멸종 위기였을 때보다 그 개체 수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왜 이 질문이 중요하냐면 이런 질문을 12개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 한스 로슬링이라는 그러니까 의사면서 한스 로슬링을 잠깐 설명드리면 의사면서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못 사는 나라에 가서 의료 봉사를 하면서 유엔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경험을 쌓으신 분인데 이분이 자기가 이제 유엔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구에 초빙되면서 또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초빙되면서 세계를 주도하는 노벨상 수상자를 필요한 저명한 교수들, 정치가들, 언론인들 등등의 많은 사람과 또는 그 비즈니스를 하시는 기업인들과 만나서 이거를 한번 다 물어봐서 12,000명에게 설문을 했는데요. 그 말하자면 소위 선진국 사람들에게, 거기 지식인들에게 그 12개를 물으면 마구잡이로 찍어도 4개가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삼지선다기 때문에 3분의 1 확률이기 때문에. 그런데 12개 중에 평균 2개를 맞췄다. 근데 일반인이 2개를 맞춘 게 아니라 그 지식인들이 2개를 맞췄는데 노벨상 수상자나 유명한 사람은 2개도 못 맞추더라라는 겁니다. 즉 사람들이 얼마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을 숫자 통계로 파악하는 것에 약한가,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런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정책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조차 도대체 초등학교 나온 여성은 몇 퍼센트인가 저소득 국가에서 뭐 멸종 위기 종은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한 답을 모르면 예를 들어서 호랑이가 멸종 위기 종이었는데 이제 좀 나아졌다 그러면 여태까지 정책이 효과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호랑이는 지금 20년 지난 다음에 더 개체수가 줄어서 더 멸종 위기다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의 정책을 다 무용지물이라고 얘기할 텐데 팩트 자체를 잘못 알고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이 일단 이 책의 요점입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생기냐? 이 사람이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지금 이 왼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가로축이 여성 1인당 출생아 수고 세로축이 유아 생존율입니다. 당연히 못 사는 나라 어떻겠습니까? 여성이
아이를 많이 낳겠죠. 지금 요거는 아이를 많이 낳을수록 0에 가깝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여성 1인당 아이를 많이 낳고 그 대신 생존율은 낮을 겁니다. 그래서 나타난 요 왼쪽에 요 사각형이 저소득 개발도상국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이렇게 여성들이 아이를 많이 낳지 않고 또 유아 생존율이 아주 높은, 즉 조금만 낳아서 잘 키우는 이런 사람이 선진국입니다. 자기가 물어보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요 그림에 입각해서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는 정말 못 살고 막 아이들이 10명씩 태어나고 근데 막 못 살아서 막 약을 예방주사도 못 맞아서 막 아이들이 죽어가고 교육도 못 받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가 맞다는 거죠. 단 문제는 뭐냐, 이렇게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사이에 이 텅 빈 지점이 있는, 즉 선진국 개발국은 명확히 구분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이 그래프는 지금 그래프가 아니라 1965년도의 그래프랍니다. 그럼 현재 그래프는 2017년에 이 책이 써질 때 그래프는 어떻게 있냐? 개발도상국은 지금 텅 비어 있습니다. 여기는 몇 개 안 남아 있고요. 다 어디로 갔냐? 선진국 쪽으로 옮겨갔다는 거죠. 특히 이 커다란 두 개의 점이 중국과 인도인데, 중국과 인도가 지금 선진국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이 이 칸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발도상국 안에 있던 많은 국가들이 선진국으로 많이 이주해 갔고, 또는 완전히 이주하지 않았지만 더 가까워졌고, 개발도상국 우리가 생각하던 쪽에는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뭐 주변에 물어봐도 만약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여학생 수가, 초등학교 졸업한 여자의 수가 전체 여자의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다 10% 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게 벌써 60%가 되어 있다는 걸, 즉 조금만 잘 살아도 아시아의 좀 못 사는 나라라고 해서 그 나라는 벌써 거의 모든 여자아이가 초등학교는 다니고 있다. 물론 아직 중학교 진학률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초등학교 정도는 전 세계 여성의 대부분이 다니고 있다라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 파악하지 않고 이런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소득 국가를 도와주려는 정책을 세운다는 것은 좀 실제로 도움이 안 되는 일을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런 팩트를 파악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스 로슬링은 누구냐? 스웨덴의 가난한 집안 출신의 의사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의료 봉사 활동으로 평생을 지냈고요. 유럽과 미국인이 현실에 대해서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있음을 깨닫고 이를 일깨우려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계몽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았습니다. 유감스러운 것은 한스 로슬링이 2017년에 거의 70세 나이가 됐는데, 이 책을 쓰기 직전에 췌장암이 걸려서 1년 동안 췌장암 투병을 하면서 이 책에 기초를 다졌고요. 그래서 본인이 끝내지 못한 책을 아들과 며느리가 끝낸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스 로슬링은 자기가 이렇게 제3세계에 가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70세니까 2017년에 한 2050년, 1948년에 태어났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자기 할머니한테 들은 얘기가 있다니까, 할머니는 아마 이제 1800년대 분이고, 그러니까 1900년 부근, 지금부터 120년 전 부근에 살았던 자기 스웨덴 할머니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가서 봉사활동을 한 아프리카 사람들하고 거의 같은 생활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스웨덴 사람이 마치 아프리카 사람은 자기네들 따라오지도 못할 만큼 후진국이고, 그래서 오로지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은 영원히 유럽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미개한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자기 할머니가 자기가 태어나기 50년 전에 지금 아프리카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한국 얘기도 나오는데, 한국 사람도 지금은 유럽 사람처럼 잘 살지만 50년 전만 해도 사실은 지금 아프리카 사람들보다 오히려 못 살았던 그런 사람들인데, 사람들이 이걸 깨끗이 까맣게 잊어버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자기가 인도에 가서 20년 전에 가서 보고 와서 20년 후에 다시 가서 그 마을 사람에게 20년 전 그 마을 사진을 보여주면 그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우리 마을이 이랬을 리가 없다. 우리 마을이 얼마나 잘 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자기의 본능에 또 자기의 부족한 기억에 의존해서 또 직감에 의존해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하나 이제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 중에 사업을 하시거나 기업에 계신 분이 많을 것 같아서 저도 또 관심이 있었던 건데요. 이 한스 로슬링이 그냥 이렇게 자기는 통계학 강연 또는 이런 데이터에 대한 강연을 하고 다니는데 요즘 부쩍 부자들을 모아놓은 곳에서 강의해달라고 금융회사가 많이 요구를 한다는 거죠. 지금 왼쪽에 이 그림을 보면요. 오늘날 세계 인구는 70억이다. 그래서 10억마다 막대기를 하나씩 그린 형태로 했을 때 거주 분포는 어떻게 되느냐. A번을 보시면 이제 아메리카,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로 나눴는데요. 아메리카의 10억, 남북 아메리카 합쳐서요. 그 다음에 유럽의 10억, 아프리카의 10억, 아시아의 40억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거는 이제 아시아가 좀 줄고 다른 나라로 옮겨갔죠. 여기 오른쪽에 이미 답이 적혀 있는데요. 지금 세계적인 인구 분포는 유럽이 10억, 아메리카, 남북 아메리카 합쳐서 10억, 아프리카가 10억, 그래서 30억인데 이것보다 더 많은 40억 인구가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국하고 인도가 여기 있으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또 하나는 210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80년 후에는 어떻게 되겠냐라는 질문입니다. 2100년에는요. 유럽하고 남북 아메리카는 여전히 10억일 거라는 겁니다. 아시아는 늘지만 40억에서 50억으로 밖에 늘지 않는 거죠. 반면 아프리카는 현재 인구 10억인데 40억으로 는답니다. 사실 아프리카는 지금 추세를 보면 2020년에 10억인데 2040년까지는 20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0년마다 또 2060년에는 30억, 그 다음에 2000년 좀 넘으면 40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아프리카가 엄청나게 빨리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인구뿐만 아니라 경제도 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 만약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이 책의 목표는 아니지만 만약에 우리 기업인이나 경제인들이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아프리카. 즉 아프리카가 앞으로 이 세계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곳이다. 그래서 이렇게 인구가 늘고 일부 국빈 국가들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프리카 그러면 다 애들이 막 그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생각만 하는데 그거는 벌써 3, 40년 전 얘기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아프리카가 현재 가보면 마치 50년 전에, 즉 막 경제 개발을 하고 있을 그런 시기죠. 1970년대. 저도 이제 1968년에 태어났는데 막 60년대 말에서 70년대에 저희 나라가 고도 성장을 했죠. 그 전에는 아프리카만큼 못 사는 나라였는데 그런 50년 전에 한국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이제 이 책을 읽다가 든 생각이 제가 모시던 전 총장님이 예일 대학에 한번 가신 적이 있는데 그 한 해를 아프리카의 해로 예일 대학 전체가 아프리카의 해로 지정해서 앞으로 예일 대학은 아프리카를 연구하는데 중점을 두겠다라고 선언해서 너무 놀라서 아니 예일 대학 같은 세계적인 대학이 그 조그만 아프리카에 왜 신경을 쓰는가라고 생각해 보시니까 이 미국에선 벌써 아프리카가 앞으로 인류의 미래를 이끌 대륙이라고 생각하지 않나 하셨다는데요. 저희도 아프리카에 더 그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표는 이제 소득과 수명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자로 돼 있고요. 이제 이런 표들을 우리가 자주 접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로축은 1인당 소득이고 세로축은 수명입니다. 당연히 소득이 높은 나라가 수명이 높고요. 약간 예외적인 경우가 있죠. 미국은 이 직선상에서 보면 소득에 비해서는 조금 일찍 죽는 나라입니다. 반면에 이런 그 북한 같은 경우는 소득은 아주 낮은데 그 낮은 소득에 비하면
좀 오래 사는 나라죠. 이 표를 보면요, 지금 제일 못 사는 나라인 소말리아 같은 곳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이제 평균 연령이 60이 좀 안 되는데요. 그 세계 전체의 평균 수명이 70세 가량 된다고 합니다. 지금 북한도 70세가 넘었고요. 인도도 대략적으로 70세를 산다고 하고, 중국은 벌써 75세에 가까워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 못 사는 나라는 사람들이 다 일찍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지금 의료 혜택이 많이 퍼져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예방 접종을 못 받는 어린아이의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 20%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80% 아이들은 예방 접종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의료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런 표들을 저희가 보면서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가장 그 사람들이 팩트, 사실에 대해서 오해하는 주범으로 자신의 본능을 들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그 공포스러운, 그러니까 옛날에는 목숨의 위험을 많이 느끼니까, 생명에 이런 공포에 대해서 좀 과도하게 반응하는 그런 생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바스락 소리만 나도 막 도망가야죠. 왜냐하면 그게 쥐가 내는 소리일 수도 있지만 호랑이가 나를 잡아먹으려 오는 소리도 있으니까. 사람들은 밋밋한 얘기에는 반응하지 않고 자극적인 것, 그리고 조그만 아주 작은 일에도 큰 공포를 느끼는 이런 거기 때문에, 언론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에게 많은 기사를 판매해서 그 이윤을 얻기 위해서는 공포심을 자극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별것도 아닌 일을 되게 무섭게 보도하는 일이 생겨서 오히려 이런 것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히기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후쿠시마에서는 방사능이 노출돼서 사람이 많이 죽었을 것 같지만 공식적으로 방사능 노출 피해로 죽은 사람 한 명도 없는 반면에, 방사능 노출을 피하려고 가족들이 막 이주를 했는데 그렇게 새로 간 곳에 물도 잘 안 나오고 의료 서비스도 못 받고 여러 가지 이런 불편함 때문에 노인들이 1000명 이상 죽었다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이 DDT가 몸에 해롭다라고 해서 DDT를 막 못 쓰게 하고, 지금 저 어렸을 때는 사실 DDT를 많이 썼거든요. 몸에 뭐가 있다고 그러면 막 머리에 뿌리기도 하고 DDT를 마을에 막 뿌리는 것도 봤는데, 어느 날 이제 DDT가 몸에 해롭다고 해서 다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DDT로 공식적으로 죽은 환자 수는 잘 파악되지 않는 반면에, 이런 것 때문에 DDT를 난민촌에 뿌리지 못하게 돼서 그 난민촌의 모기가 들끓어서 이 모기에 물려 죽는 사람은 오히려 많이 늘고 있고, 자기 생각엔 여기에 DDT만 뿌리면 모기로 인한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이렇게 인간의 공포를 자극하는 언론 보도 때문에 팩트가 자꾸만 빗나가고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또 자기에 대한 얘기도 하는데요. 이게 꼭 그 무슨 팩트나 통계학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 제3세계에 가면 우리가 사는 선진국과는 많은 것이 다른데, 예를 들어서 젊은 시절 어떤 아프리카 마을에서 집단 설사 환자가 나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서 자기가 시장과 의논해서, 마을 촌장과 의논해서 그 마을들의 버스 운행을 막았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전염병에 걸릴까 봐요. 문제는 이렇게 버스 운행을 중지시키자 사람들이 몰래 배를 타고 강이나 바다를 타고 시장에 가려고, 다른 마을에 가려고 가다가 배가 뒤집혀서 몇십 명씩 그 몰살을 했답니다. 근데 웃긴 거는 나중에 그 원인을 살펴보니까 전염병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먹는 어떤 물건에 뭐 좀 이렇게 독성이 있는 식물을 먹어서 그런데 전혀 전염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버스 타고 다른 마을에 가도 되는 것을 막다가 오히려 그 배가 뒤집히는 사고로 몇십 명이 죽었다는 것을 보고 자기가 평생 지금도 죄책감을 느낀다.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인 면은 언급은 안 하지만 저희 한국에 좀 이게 시사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어떤 분들은 한국 전쟁을 겪으신 분들은 한국 전쟁만 기억하죠. 또 군부 독재 시절을 겪은 사람은 지금도 민주화가 됐는데도 군부 독재 시절만 기억하고 무슨 곧 독재가 일어날 것처럼 또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더 재밌는 건 일본 일제 식민지를 우리가 경험하신 분들은 대부분 이제 사망하셨고, 아마 지금 살아있는 국민 중에는 그 경험한 사람이 없지만 지금도 그 뭐 80년, 100년 전에 그
기억이 우리 민족에 또 살아 있어서, 그래서 이런 한스 로슬링에 따르면 세계는 빠르게 변한다는 거죠. 빠르게 변해서 예전엔 진실이었던 것이 불과 20년, 30년만 지나면 전혀 진실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람들은 뭔가 그 과거에 너무 얽매여서 이 새로운 진실을 마주하지 못한다. 즉 편견을 배제하고 진실을 마주해야만 올바른 대처 방법과 그 정책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쉽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한번 느껴볼 수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돼서 소개해드렸습니다.